네, 한국 경제 부도나는 겁니까? 라는 물음에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무슨 소립니까? 라는 입장을 취했던 세계 3대 평가사들이 이제는 좀 입장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걱정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스튜디오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오늘 뉴욕 증시도 제2닷컴 버블 논란 속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움직임부터 좀 분석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부터 나스닥이 이렇게 닷컴 버블 논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월가에서 관심사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 시간으로 CNBC에 출연했던 막 휴반이라는 분이 지금의 나스닥 지수 소위 언택 비롯한 기술주의 이렇게 주가 흐름이 1990년대 후반 이때와 비슷하다.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이제 듣지도 못했습니다는 이 방송을 준비하는 우리 김은성 PD가 그 내용을 좀 전해주는데요. 강세장에선 천재만 된다. 무슨 뜻이냐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강세장에선 쏠림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이 주식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들, 또 뒤늦게 들어오는 그 그룹에 이렇게 벗어나면 바보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에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귀에 솔깃하고 그 솔깃하는 게 천재 얘기는 잘 듣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는 네. 귀에 솔깃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쏠림 현상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마크 휴반이 이분이 상당히 이렇게 억만장者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의 내용이 왜 이렇게 지금 관심이 되느냐 하면 2008년 서프라임 모기론 당시에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여러 사람 얘기하고 있지만 역시 돈은 돈 흐름이 많은 사람을 잘 그 흐름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임과 관련된 금리를 처음으로 예언했다 해서 지금의 닷컴 버블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마크 휴반이 CNBC에 오랜만에 등장해서 이 내용을 얘기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는 전통적인 주가 판단 지표 PR이든가 PBR 가지고는 도저히 테슬라라든가 언택 주가를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고평가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디든지 알아봤습니다는 PPR 지표라든가 잠재가치 대 주가 비율, 네. 그다음에 꿈의 드림 관련된 이 지표로 보면은 사실 매력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엇갈린 평가 속에 뭐가 결국은 판가름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역시 사실 기업들의 그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오늘은 아마존의 그 목표가가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네. 3분기에 그 위기설 얘기하시는 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3분기에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2분기와 함께 이게 나오면서 사실 주가를 나스닥 지수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우와 S&P가 소폭이나마 동반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의 그 경기 부양책 그리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백신 개발이 이렇게 한 120개 정도 이렇게 백신에 주력하고 있대요. 이 중에 한 30개 정도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좀 빨리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것이 지금의 월가의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관론자들이 올해 3월에 주가 폭락, 코스피 1000포인트 밑에 폭락 안 맞니까 50% 올라가니까 7월 이기서를 이렇게 6월 말에 제기했는데요. 지금 7월 21일이죠 오늘이? 네, 21일이니까 뭐 이거는 좀 7월 달은 물 건너가니까 이제는 또 3분기 내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기술주를 이제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오늘 기술주 이외에도 주목해 보아야 할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어제 중국 증시 움직임이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다시 95 레벨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 부분 이렇게 주목할 변수죠. 네. 우리가 증시 흐름이 워낙 관심이 되고 어제 그 대통령께서도 이게 증시에 대해서 오랜만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 가장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 주식적으로 자금 유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부동산에 규제만 하지 말고 돈이 많으니까 그걸 뭐 생산적 부분에서 자금으로 뭐 유도하는 것이 결국 한국 경제를 살리고 부동산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이런 방방이다 하는데요. 뒤늦게나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증권 방송을 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한국 경제 가는 방향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런 흐름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잘 읽지 않고 과거에 좀 취해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달러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모 금융사의 그 이렇게 회장이라든가 CEO께서는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 기축통화 달러뿐이 갈 곳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서부터 달러 가치는 강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달러 인덱스 일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7에서 지금 95 레벨대를 갔는데요. 요거 좀 길게 3월까지 이렇게 보면 103대 지금은 95 레벨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95 레벨대를 간 것은 아마 여기 그래프 나오죠? 저 첨단에서 102.6에서 지금 그게 코로나 사태입니다. 네. 지금 95레니까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달러에 묻어 기축통화뿐이 갈 게 없다 하는 이런 시각을 해서 한국의 달러 투자라든가 고객의 자산을 달러 자산에 이렇게 투자해서 많은 그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용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시청자 여러분 3대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달러는 강세돼야 됩니다. 근데 왜 달러가 저렇게 이렇게 폭락했을까 하는 네.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면 달러 가치를 결정할 때 머큐리 요인, 미국의 경기라든가 아니면 금리 같은 이런 펀더멘탈을 머큐리 요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이냐 강세 정책이냐는 정책 요인을 마스라 그러거든요. 오늘은 바로 정책 요인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 처음입니다. 네. 이걸 좀 지적해 드려야 되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마스 요인일 때는 대선 결과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되느냐 아니면 조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달러 정책이라든가 미국의 대외 이상 정책이 바뀌죠. 그래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아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 조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트럼프가 사실 조작이 없으면은 조 바이든을 추적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미국의 워싱턴 저널에서 폴리네커라든가 정치 전문 기관들이 이렇게 예측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다음이니까 시장도 사실 외환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러한 그 조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면 공화당은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 정책인데 민주당은 어떨까? 민주당은 달러 가치를 시장에 맡겨놓는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의 미국의 경제 여건,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이렇게 볼 때 미국 경제 앞날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사실 썩 밝게 이렇게 전망되지 않음에 따라서 맡겨놓으면 달러가 약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는 환경이다. 요 대목은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달러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조짐에서 외환시장에서 대선이 다가올수록 바이든이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외환시장 증시에 이제는 반영하는 증시에서는 월가에 그렇게 돈이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월가는 친증시, 친기업, 친월가 정책을 취하는 공화당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올해의 그 2월 달까지만 해도 8대2 정도로 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쳤습니다는 지금은 4대6, 3대7까지 가니까 월가에 이렇게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조 바이든에 베팅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런 각도로 이렇게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중국 증시가 다른 아시아 증시 우리도 이제 어제 코스피가 떨어졌습니다는 네. 아시아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3% 이상 급등했죠. 근데 요거는 사실 정책 요인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내 그 투자를 많이 하는 뭐 마이터라든가 이런 국내 그 투자 해외 주식 투자하는 업종과 달리 사실 어제는 중국이 우수 보험사 중국에서는 이 보험사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우수 보험사에 대해서 주식 투자 상한선의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수 보험사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보험사들의 수익이 개선돼서 이렇게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달리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상해 지수가 3% 이상 급등했던 것도 한국 증시에 최근에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을 만큼 이 또한 우리가 주목할 변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 위원님, 우리 경제나 증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빼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부채와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금융공사 IIF가 발표하는 이 빚 네네. 보고서가 세계에서 빚 통계, 부채 통계에 가장 신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 19일 날 현지 시간으로 IMF가 글로벌 부채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죠. 이 내용이 좀 잠시 이렇게 보면 빚더미 한국이 GDP 대비해서 총부채율, 이 총부채는 국가부채, 기업부채, 금융부채, 그다음에 정부부채 전부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부채 비율이 GDP 대 3.3배다. 그러면 이제 3.3배는 뭘까 하는 것을 보면 1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소득 벌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을 번 거에 3배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번 거를 전부 부채를 갚는다 하든 못 갚는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3.3배로 해서 굉장히 빚더미 한국 이런 쪽에 이렇게 표현이 쓰더라도 그렇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어느 하나 관계없습니다. 기업도 늘고 그다음에 금융도 늘고 가계도 늘고 정부 부채가 먼저 급증해서 모든 부분이 부증에 증가해서 총부채 비율이 이게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저 총부채 비율도 이렇게 절대 수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는 지난 1년간의 사실 부채의 증가 속도 이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지적해 드렸는데요. 증가 부채 속도가 1년 만에 이렇게 GDP 대비해서 21.3% 포인트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네. 늘어나죠. 이 증가 속도가 문제다. 그래서 싱가포르, 홍콩, 칠레, 일본에 이어서 5번째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가들 한번 보겠습니다. 싱가포르가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건 중개무역지죠. 중개무역지도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는 국가들이죠. 요 조그만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칠레는 더더구나 비교할 수 없고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선중계 우리가 크레딧이 높기 때문에 우리보다 크레딧이 높기 때문에 부채 증가 속도가 높더라도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1년간의 우리의 총부채 증가 속도는 이렇게 세계에서 명시적으로 5번째 이렇게 됩니다는 사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를 국가들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우려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절대 수준이 높아지고 증가 속도가 높으면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부채 감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평균치 이상이었었는데요. 처음으로 세계 평균 수준보다 떨어졌던 것도 우리의 부채 지금의 빚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빚이 무서운지 모르면 이게 통계로 나와서 다른 나라부터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부터 이렇게 우려 표시를 한다. 왜냐? 한국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우려하는 거죠. 쓰는 사람은 사실 빚의 무서움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부터 한국의 빚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다 보면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CDS 금리에 곧바로 반영이 되기 마련인데 최근에 다시 많이 거론되고 있는 CDS 금리가 뭔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부채가 증가하면 디폴트가 되죠. 네. 디폴트를 상품화했던 것이 CDS죠. 그래서 보니까 부도 가능성이 높으면 그거에 대해서 상품화되니까 프리미엄을 높게 줘야죠. 네. 그게 CDS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특정국 내지는 기업 입장에서 CDS 금리라면 기업, 금융사의 부도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디폴트 우려가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 CDS 프리미엄이 CDS 금리가 올라가고 이 디폴트가 위험이 CDS 금리에 반영하니까 CDS 금리가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 빈도수를 보면 네. CDS 금리가 어찌됐든 많이 이렇게 거론되는 거다. 특히 신흥국의 CDS 금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 사태를 이렇게 계기해서 우리가 금융위기의 전염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부도 위험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것이 CDS 금리거든요. 네. 그래서 CDS 금리가 변동성이
평균치의 표준 편차로 2배. 그러니까 변동성이 넓어지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 수역에서는 외국 자본이 일단 유입이 감소한다. 들어왔던 게 안 들어온다. 네. 그런데 변동성이 더 확대돼서 CDS 평균치에 대비해서 표준 편차가 4배 이상으로 변동성이, 이때 변동성 얘기 많이 하죠. 변동성이 기술주도 변동성이 크니까 변동성에서 우리가 워링 마켓이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평균치에서 4배 이상 표준 편차로 되면 그냥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는 됐지만 알겠습니다는 이 변동성이 커진다. 커진다 하면 바로 외국 자본이 이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이 이탈이 되면 바로 외화 캐시플로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금융위기로 전염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되면서 최근에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계속해서 디폴트라는 상황이 되고 터키가 디폴트 위험 직면이 돼 있고 남아공도 뭐냐 디폴트 위험에 직면이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 관심이 이제는 국가 부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많았죠. 네. 일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기술주에 이렇게 소위 뭐 이걸 성장주라 그래요. 성장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것을 뭐 신경제주라 하는데 그 말표는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쪽이 좀 이렇게 고평가 논란이 되니까 다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구경제다. 현대차가 왜 구경제입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IT라든가 뭐가 융합경제죠. 수소차라든가 이렇게 전기차까지 나오는데 왜 현대차가 구경제에 그렇게 어떻게 상징적으로 나옵니까?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네네. 됐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일부 사람들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평가 논란이 되니까 다시 신흥국 쪽이 주목해라. 이렇게 해서 신흥국인데요. 지금 신흥국에서는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죠. 과거처럼 신흥국 하면 신흥국에 지금 속속해 있는 공식적인 그 국가들이 경우에 따라서 분류기준에 따라서 130개 이상 되는데요. 신흥국이 무슨 강점이 있습니까? 신흥국에서 지금 자금 들어오는 게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그 인도 같은 거 이거 외에는 나머지 전부 디폴트 우려가 되는 거죠. 왜 우려가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자 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전행거가 이렇게 딱 했을 때 맨 처음에는 뭐냐 코로나 사태가 뜻하지 터지죠. 그럼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버티죠. 왜냐 네. 전행거가 이전부터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축해 놓은 거 가지고 쓰게 되죠. 네. 근데 이게 3개월이 지나니까 쓸 거 다 쓰죠. 근데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장기화되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상 어려움이 쳐오는 그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동안 저축해 놓지 못한 정도에 따라서 못했던 국가들은 빨리 디폴트에 당하는 거고 아르헨티나라든가 그다음에 베네수엘이 그런 국가들이고 네. 그다음에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이제 신흥국들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문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CDS 금리가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사태에서 그동안 쌓였던 걸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미국에서 본 자 정크 펀드를 페드에서 돈 주겠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스스로 트리플 B 이상의 투자 적격을 잘 유지하다가 네네. 코로나 사태는 뜻하지 않은 사건. 이건 기업과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거에서 자 시간이 가면 이렇게 부도가 되니까 정크 펀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사실 기업이 잘 관리했는데 위생변수에 해당되는 코로나 사태에서 정크 펀드니까 그거 좀 안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페드가 정크 펀드 같이 무제한으로 안아주겠다. 무제한 채권을 사주겠다 하는 입장이죠.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S&P가 뭐냐? 최근에 2분기에 미국의 정크 펀드의 강등 기업, 소위 트리플 B 이하로 투기 등으로 전락한 이런 어떤 것이 413건입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에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파산이 증가한다. 그것이 CDS 금리로 발현하고 특히 빚이 많이 쓴 이런 것으로 빨리 닥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지금의 국내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금융위기에는 보통 캐리 자금이다 해서 네. 전행국께서도 경제 공부하십니다는 우리가 보면 금리차라든가 환차 얘기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통 캐리 자금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거기에 뭐 N화 N 캐리 자금은 와다나베 부인, 유로 캐리 자금은 스미스 부인, 달러 캐리 자금은 스미스 부인, 그다음에 유로 캐리 자금은 소피아 부인,
그래서 나중에 위안화 자금이라든가 엔캐리 자금에 대해서는 누가 주도할까 하는 것은 저는 그 오늘 얘기하면 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서 다음에 좀 이렇게 공부하시면 네. 제가 원캐리 자금은 누가 주도할 겁니까? 근데 참고적으로 그 나라의 가장 흔한 여성의 이름을 따서 네. 못 친다 하면 나중에 이제 물어볼 테니까 그때는 꼭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 각국 간의 금리 차는 거의 없죠. 그레이트 컨버전스에서 전부 제로금리 아닙니까? 제로금리. 그러다 보니까 한 차익이 중시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차익이 중시되니까 자 CDS 금리가 올라가면 한 차선이 증가하죠. 한 차선이 증가하니까 자금 이탈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위기 내지는 디폴트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지금의 지난 10년간 저금리라든가 돈이 많이 푸른 과정에서 빈무서인지 모르고 썼던 이런 국가 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디폴트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의 이렇게 나타난 상황에서 한국이 이게 빚이 많다, 빚의 증가 속도가 많이 된다 하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이 대목을 이렇게 염두에 둬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앞서 신흥국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신흥국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면서 국가보도 일보 직전까지 몰리는 신흥국들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죠. 네, 실제로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이 시간은 방송을 통해서 그때마다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는 오늘은 한국의 빚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에서 이 특정 사람들은 사실 지금의 선진국에서 고평가 논란이니까 신흥국이 괜찮다 합니다. 그는 아주 일부 국가다. 신흥국에서 굉장히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다. 자, 코로나 사태 후에 신흥국에서 전체적으로 신흥국에선 외국 자본 이탈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외국인 이탈세가 한 1,2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이렇게 2,160억 달러에서 국제금융공사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가장 신뢰가 높은 기관에서. 그리고 외국 자본이 들어왔던 것도 이탈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신흥국의 달러 부채가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2009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빈부서른 거 썼는데요. 대부분 다 신흥국들이 대부분 이렇게 정책 파퓰리스트가 많지 않습니까? 국가 네. 통수권자가 사실 국민보다는 이익을 중시한다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중시한다든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하면서도 다음 선거를 중시하는 이러한 최고 통수권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아마 시청자분의 이렇게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민의 표심 생각해서 세계적으로 저금리고 돈 많이 풀리니까 쓰기 바빴죠. 근데 그게 대부분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가 이렇게 빚을 쓸 때는 빨리 자기의 집권 기간에 들어오는 정도의 만기를 쓰진 않죠. 왜냐하면 내 때 쓰더라도 네. 다음 후손 세대가 어떻게 되든 후손 세대에 자기 이후에 대통령이 갚으라 해가지고 만기를 길게 오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부분 10년짜리 썼다. 그때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융위기 촉발됐던 그 당시에 10년은 굉장히 장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신흥국의 달러 부채 만기는 4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 매년입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 빠져나가지. 달러 부채 상환은 들어오지. 그러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는 외화 캐시플로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외화 캐시플로우의 부족한 국가들이 이 모양새 저 모양새에서 신흥국의 한 130개 정도를 이렇게 본다면 90개 정도가 외화 사정이 넉넉지 않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국의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달러 부채 만기 상환되고 코로나에 의해서 외국 자본이 이탈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 2조 5천억 달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IMF의 공식적인데요. 게르바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달러뿐이 마련 계획이 없다. 그러면 나머지 1조 5천억 달러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금 IMF 차원에서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IMF에 자원을 주지 않으니까 최대. 그러다 보니까 IMF 자체적으로 이렇게 아시겠지만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냐. 소위 IMF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IMF는 외형상 국제기구거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퍼 컴퍼니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밸류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크레딧이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신용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갈기하게 찢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라든가 WTO라든가 이런 기관이 전부 과거의 위상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들어진 시장에서 자체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시장은 이기주의로 이렇게 분산되고 자체적으로 무슨 이게 무슨 뭐 IMF가 무슨 뭐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이렇게 자체적으로 상환 능력이 커지겠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자 국채 발행하는 게 이게 국채적으로 소화될 것이냐 한 측면에서는 결국 회원국에 강제적으로 특히 최대 회원국의 제한 쿼터를 갖고 있는 미국이 사줘야 되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다른 국가들은 그 대출 여력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는 사실 여기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적자 국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우리도 역시나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외국인 매도세가 추세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줄기차게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일별로 들어오고 나오고 합니다. 네. 근데 추세적인 매도세를 보면 그렇죠. 사실 이달 들어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진정되느냐 이것도 관심이었는데요. 이달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 1조 2천억 달러가 1조 2천억 원이 사실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게 추세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지만 최근이 보지만 계속해서 1개월 누적으로 1조 6천 정도 이렇게 되죠. 요건 이제 6월 달 마지막까지 포함된 겁니다. 지금은 7월 20일이니까 요거에서 7월 20일까지 이달 들어서 하면 한 1조 2천억 이달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되고 있다. 우리 정 PD께서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그리고 일평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외국인 매도세의 순매도 규모는 일평균 오면 리먼 사태의 최고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외국인이 줄기차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에서 보면 외국인의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거의 3월 중순에 거의 한 17조 이상을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국내 그 동학개미들이 순매수에서 받쳐주지 않았다면 한국의 주가 폭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환율은 뭐냐 1,500원 이상 올라갔다. 근데 우리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가장 먼저 2,200선을 회복하고 원달러 환율이 일부 블랙마켓에서 1,500, 1,700 일부 그 회장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뭐 기축통화번이 갈 곳이 없다. 거기에 투자해놓으라. 자산용 거기서 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1,200원대에서 굉장히 이렇게 오히려 환율 하락에 따라서 달러 투자한 사람이 되고 소리를 보는 이 정도까지 외환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데서는 동학개미 역할이 컸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젊은이들 있잖아요. 굉장히 뭐냐 고용도 안 되죠. 또 모처럼 좀 이렇게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 하나 사놨더니 또 부동산은 연일 두들겨 패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젊은 사람들이 지도층 집권당에 대해서 이탈하다 그래서 그러신지 아니면 애틋한 우리 젊은이를 사랑해서 그런지 오랜만에 주식에 관련해서 부동산에서 이제 자금이 증시로 생산적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좀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거래세 같은 걸 낮춰라. 세제 개혁 방안에서는 종전의 입장을 좀 바꿔달라 하는 입장을 오랜만에 말씀을.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이거는 제가 아주 이렇게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하는데요. 근데 일부 있잖아요. 이렇게 이 해당 부분에서 어제는 이렇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법무장관까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좀 이렇게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는. 자, 대통령께서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는데요. 일부 경제 강령이라든가 민주당 의원, 특히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 MMT 이론에서 지금 상태 보고냐 빚내서 더 써라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한국의 빚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일부 정신 나간 일부 국회의원분들이 있잖아요. 정신 나간 일부입니다. 빚내서 더 쓰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해외에서는 뭐냐 이제 한국의 빚의 증가 속도는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글로벌 감각을 좀 길러서 지금의 한국에 대해서 외국에서 머물러오는 이런 빚의 무서움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제 비교적 낙관적으로 봤던 3대 평가사들이 비관적으로 몰아선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올해 4월 달에 정례평가, 3대 정례평가에서는요. 한국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죠. 작년 11월 달에 한국 간판기업 신용등급 떨어집니다. 올해 우리 경기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은경이라는 분이요. 질병관리본부장이죠. 아직
국교 승격이 안 됐죠. 그래서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후광 결과 때문에 4월 달에 그 정례 평가에선 그때도 그런 방송을 해드렸죠. 한국이 뭐냐 코로나 사태에서 굉장히 최악으로 상황이 될 때 한국 경제가 부도가 납니까 했을 때 그때는 3대 평가사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해서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거든요. 네. 그게 뭐냐 방역 선진국의 후광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한국에 대해서 IIF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나오고 지난 2분기에 한국이 집중적으로 추경 편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뉴딜 정책도 나오고 쓸 일 많다 보니까 이러한 그 IIF 보고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물론 1분기 보고 우려 차원에서 2분기 이상도 이렇게 볼 때 자 한국의 그 부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할 때 세계 3대 평가사들은 이제부터는 걱정해야 됩니다. 자 4월 달에는 무슨 소리입니까 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우려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해외 시각이 어떻게 변하느냐 부동산에 대해서 오물딱저물딱 할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빚내서 더 쓰자 하는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지금 해외에서 빚에 대해서 목을 조아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서 우리 후손 세대, 우리 국민,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올바른 자세로 모처럼 대통령께서도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금 흘려가는 이런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는 이런 그 여당 국회의원들도 해외 그 시각에서 우리의 조여오는 내용을 그 바탕으로 해서 좀 자신의 입장을 취해야 다음 선거 그야말로 그분들이 그 관심 있는 다음 선거에 본인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3대 평가사의 시각이 3개월 만에 급속도로 변화된 점에 대해서 오늘 진단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